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하루를 보내다 이런 곳을 발견하고 여러 사연들을 보면서 참 기구한 삶들이 많구나. 세상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 역시 3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왔는데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외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다 왔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못해요. 영어권 국가가 아니었냐고요? 아니요, 영어권 국가가 맞아요. 9살 때쯤 좋은 곳에 놀러 가자던 고모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갔었죠. 눈을 떠보니 파란 눈에 외국인들이 가득했던 낯선 해외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들이 신기했죠. 집 모양도 한국과는 다르더군요. 대부분 마당에 있는 1층에서 2층짜리 집들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는 그곳 마당에서 뛰어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었어요. 고모네 집에 도착한 뒤에는 짐을 풀 것도 없이 그 마당에서 정신없이 뛰어놀았었는데 한 반나절 지났을까요? 한국에 계신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군요. 어린 나이엔 그게 당연했었겠죠. 저는 고모에게 아빠랑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고모, 몇 밤 지나야 아빠랑 엄마 볼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고모는 저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에서의 일은 잊어. 아빠도 엄마도 이젠 영영 잊고 살아가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나오는 산속에 버려진다는 말. 제가 어릴 땐 참 말 안 듣는 말갈량이었어서 그렇게 자주 혼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어코 내가 버려진 걸까 싶어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고모는 그런 저를 신경 쓰지도 않더군요. 그냥 개가 짖는 것 마냥 고모의 할 일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고모네 집에 들어가 정말 내가 버려진 거냐고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 고모는 그저 귀찮다는 듯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여기서라도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시더군요. 전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도 엄마도 날 버렸는데 고모마저 날 버릴 수가 있겠구나. 정말로 산속에 나 홀로 외톨이처럼 있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 고모의 말을 누구보다 잘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발버둥을 치려고 했던 그때의 나.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서 그때의 기억을 지워버리고만 싶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고모를 잘 따르려고 했지만 고모는 저에게 정을 주지 않았어요. 고모에게 저는 그저 자식이 아닌 조카. 그것도 아니죠. 남의 자식보다도 못한 들개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따스운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없으셨고 저의 사촌들하고는 많은 차별을 두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전 맛있는 반찬은 입에도 대지 못했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그 작은 소시지조차 오직 제 사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거 한 개만 먹으면 안 되겠냐고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다간 저를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배고프진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건 괜찮았어요. 옷 같은 것도 사촌들이 다 입고 해진 것만 입어도 괜찮았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제일 서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를 방 안에서만 박혀 지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 사촌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지만 고모는 저를 학교에조차 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가 학교에 가서 뭐 하냐고, 너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주말마다 열리는 파티에도 고모는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죠. 그저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시면서요. 장난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방에서 시끌벅적 신나는 소리가 밖에서 나는데도 홀로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듣기 싫기도 했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꾹 감으며 빨리 잠들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터지는 눈물 때문에 잠에도 쉽게 들지 못했었죠.
그때의 날들이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한테 영어를 안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한국어로 잘만 얘기하시다가 한 번씩 영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건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엔 눈길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영어를 쓸 때에만 곁눈질을 하는 게 어린 저에게도 똑똑히 느껴졌으니까요. 그럴 때면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애써 웃으면서 밥을 먹어야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견뎠던 걸까요? 차라리 버려졌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린 나이에 전 그저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거울을 한참 쳐다본 날이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는 멍청이가 된 채로 나이만 먹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에게 그곳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이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차라리 고모가 더는 저를 못 키우겠다고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나는 내가 아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고모의 집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짰어요. 사실 제 방문을 고모가 잠가 놓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고모의 집에서 뛰쳐나온 시간은 새벽 3시. 혹시나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시간에 가방도 없이 겉옷 하나를 보자기처럼 만들어 옷가지 몇 개를 싸서 고모의 집 문을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죠. 제가 나갈 틈이 생길 정도로만 문이 열렸을 때 집안에 그 누구도 반응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으로 한 발짝 내디뎠고 그 다음 다시 한 발짝을 내딘 뒤 문을 조심스레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레 닫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살짝 쿵 하는 소리가 났을 때는 심장이 정말 콩닥콩닥 했었죠. 문까지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제야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자유라는 잘못된 환상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걸음을 옮겼어요. 1시간 정도를 걸었을까? 이내 얼굴에서 웃음기는 점점 사라져 가더군요. 처음엔 걸어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포가 다시 찾아오더군요.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시간에 청소년 여자애가 홀로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목적도 없이 걸어야만 하는 순간을요. 특히 한 번은 노숙자 같은 사람이 길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옆을 지나갈 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을 나온 게 너무나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그 집 안의 방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작은 방 한 칸은 저에겐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어딜 가도 그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은 채 그렇게 걷기만 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눈은 점점 감겨오고, 하지만 영어도 못하는 제가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자칫했다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더 나아가 범죄를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너무 컸었죠. 3일째에는 너무 지쳐서 새벽 시간에 벤치에 누워 잠깐 새우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를 더 걸었을 때 갑자기 익숙한 글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글, 바로 한글이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넘쳐났어요. 한인타운이었던 거죠. 익숙한 한글이 보이자 무언가 마음이 놓이더군요. 여기라면 저와 대화가 통할 사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마음이 놓여서였을까요? 그때부턴 배고픔이 엄청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플 듯이 고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식당 앞을 계속 기웃기웃거렸어요.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걸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볼까 고민을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러기도 전에 몇몇 식당 사장님이 먼저 나와 저를 내쫓으셨어요. 재수없게 가게 앞에서 왜 얼쩡거리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몇몇 가게들을 돌다 보니 너무 지쳐서 음식점들 사이에 있는 골목에 쭈그려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먹을 것은 물론이고 산다는 것조차 다 놓아버리고 싶었죠. 그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러다가 저 세상에 가버리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시간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음식이 담긴 접시 하나를 내밀더군요. 배고프지? 이거 먹으렴. 저는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싶어 볼을 꼬집어 봤어요. 동화책에서 봤던 사막의 신기루,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죠. 그리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전 허겁지겁 그 접시 안의 음식들을 손으로 마구마구 퍼먹었습니다. 그 접시 안의 음식은 간단한 계란볶음밥이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살면서 먹었던 음식들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저에게 음식을 준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요리사 가운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가만히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시더군요. 바로 옆 한식집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접시를 돌려드리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장님은 남은 음식으로 해줬을 뿐이니 그리 감사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는 저의 사정을 물어보시더군요. 왜 어린 여자애가 홀로 이곳에 이렇게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저의 상황을 모두 설명드렸어요. 한국을 떠나온 이야기부터 몇 년 동안 고모의 집에 살았던 이야기, 차별을 받고 집에서는 나오지도 못하다가 참지 못해 탈출한 이야기, 몇 날 며칠을 걸어 그곳에 오게 된 이야기 모두를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에게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꼭 한국에 가야 한다고. 가서 저를 버리고 간 아빠 엄마한테 저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한다고요. 사장님은 처음엔 조금 난색을 표하시다가 어린애가 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결국 제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가게 안쪽 비어있는 방 하나도 내주시고 급여는 많이 주진 못하지만 한번 일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사고도 많이 치긴 했었지만 하다 보니 결국엔 익숙해져서 사장님께서도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저는 가까스로 약간의 돈을 모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모는 절 잃어버린 뒤에도 절 찾을 생각이 없었단 뜻이기에 이것 또한 불행한 거였지만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돌아온 건 아니었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많더군요. 일단 한국에 돌아온 첫 번째 목적이었던 부모님을 찾는 것, 그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9살 때의 기억을 쫓아 어찌어찌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는데 아예 집부터가 다르게 변해 있더군요. 당연히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도 아니었고요. 호적에도 저는 고모 댁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심부름 센터니 뭐니 그런 곳에 가서도 저의 사정을 들은 뒤로는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제 첫 목적부터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참 막막하더군요. 이래서야 한국에 돌아온 의미가 없었죠. 저에게 한국은 그렇게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부모님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썼다 보니 이젠 또 당장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시급해졌어요. 저는 외국에서 짧게 일했던 경력 하나를 가지고 그저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며 회사며 뭐며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요. 그런데 회사는커녕 아르바이트도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하긴 대학교는커녕 중고등학교조차 다니지도 못하고 사는 곳도 불분명한 사람을 어떤 사장님이 쓰려고 하겠어요? 한국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줄어드는 돈을 보면서 마음 졸이며 제발 어떤 곳이든 한 곳만 제발 되어달라고 빌면서 매일 이력서를 쓰면서 지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요?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전 정장도 없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에겐 아무 상관없었어요. 물론 저에 대한 첫인상이 좋진 않은 듯 했어요. 이력서가 특이해서 일단 면접을 와보라고 하긴 했는데 정장조차 입지 않은 채로 왔으니 어이가 없었겠죠. 업무에 관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은 못했어요. 아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면접 시간은 어영부영 흘러갔고 저는 이곳에 합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잡은 면접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면접이 끝났으니 이제 가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 고모에게 이끌려 해외로 간 뒤 몇 년을 멍청이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그곳을 탈출했고 죽을 위기도 극복하면서 결국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건 역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렇게 말하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저렇게 말한다고 뽑아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영화이자 코미디라고 생각했죠. 그냥 또 이력서나 일단 계속 써내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면접을 본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죠. 이때 만약 합격이 되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맨날 스펙 좋고 경력 많은 지원자들 뽑았다가 업무에 어려움이 지쳐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곤란했었는데 그날의 제 모습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긴 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뽑았대요. 마지막 말에 도끼가 보였다면서 어디 독 한번 독하게 마셔보자고 했대요. 특히 후임으로 저를 뽑아야만 한다고 대리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데 그래서인지 그 대리님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 역시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작은 것도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꼼꼼하게 배우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아는 게 없으니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도 많이 어려웠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대리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저는 보통 사람만큼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도쯤 되면서는 대리님과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존댓말로 깍듯이 대화하던 사이는 야근을 자주 함께하면서 점점 풀어졌고 같이 저녁도 먹고 집도 바래다 주다 보니 어느덧 깊은 사이가 되더군요. 그리고 서로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맡으며 기쁨도 함께 나누다가 대리님에서 내 사람 그리고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 과정 역시 쉬웠던 건 아니에요. 누가 저를 며느리감으로 좋아하겠어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물며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을사시더군요. 과연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걱정을 하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컸던데 부모도 없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은 반대하고 싶지만 내 아들이 원래 불쌍한 사람은 잘 못 보거든. 싫어도 헤어지자고 못해서 결혼하려다 보니 애초에 말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애 부추겨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할 리 없다는 거 이해는 하죠? 난 정확한 사람이야. 다 정산할 거예요?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켰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순간 어릴 적 느꼈던 공포를 다시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고모가 뭔가 겹쳐 보였죠. 친절한 척은 하지만 속내는 시커먼 사람으로 가득 찬 인간. 정산하겠다는 말은 분명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도 농담은 아니어서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죠. 애초에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남들에겐 세상 좋은 시어머니 연기를 잘 하시더군요. 남편과는 그런 정보조차 모르고 서로 좋아하게 된 것임에도 동정심으로 결혼까지 간 남편으로 만들더니 남들 앞에선 본인도 부모 없는 나를 품어준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남들이 없는 곳에선 한없이 차가우시면서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저 스스로도 제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이 저를 계속 설득하지 않았다면 저도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 주제는 제가 잘 아니까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정산이라는 거 단순히 저를 차갑게 대하시는 거에서만 끝나지는 않더군요. 결혼을 한 뒤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정산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한 뒤 시어머니의 병원에서 주차 요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자기 속이 좀 달래지지 않겠냐고. 행복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라고요. 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죠.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결혼을 한 저에게는 특히 저는 아무 불만 없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 주차요원 일을 했어요. 반대하는 남편에게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한파가 찾아오는 추운 날에도 콧물까지 흘려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 한파에 내린 눈이 녹아내리듯 시어머니의 마음도 녹아내리길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는지 입구에서 무릎 인사까지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더군요. 퇴근 후에는 저를 찾아와 감시까지 하시면서 시킨 일이니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숙여서 인사해. 아, 누가 널 받아주겠니? 나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꼭 인사해라. 멀쩡한 가정 얻은 게 남들이나 쉬운 거지? 너한텐 언감생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저의 인생은 언제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그래, 예전에 그 지옥도 다 겪어내고 극복했는데 이런 건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리고 그땐 혼자였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잖아? 라는 생각에 버텼죠. 일도 하다 보니 또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차요원을 하며 보내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VIP 차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VIP 차량으로 저장은 되어 있었으나 제가 근무한 이후로 처음 보는 차였는데 그 차는 제 옆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더니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날씨가 참 춥죠. 볼이 빨갛게 얼어있는 게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트렁크에 주인이 없는 패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주인이 있었네. 그거 입으면 좀 나을 거예요. 차 안에 웬 노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곤 기사에게 패딩을 꺼내게 해서 저를 주셨는데 그 패딩은 누가 봐도 아는 고가의 브랜드였어요. 저는 그런 비싼 물건을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겐 받을 수 없었죠. 저는 괜찮다며 사용하고 그분도 별거 아니니 입으라며 다시 저에게 주고 그런 실랑이가 잠시 반복되다가 결국엔 그 패딩은 제 손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 패딩을 입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패딩을 고이 접은 뒤 쇼핑백에 담아 그분이 다시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시곤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그때 준 패딩은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그 패딩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너무 고가의 물건이고 이런 걸 제가 받는 건 좀... 허허, 괜찮은데?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네.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따로 세탁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계속 권유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럼 패딩은 제가 돌려받을게요. 하지만 패딩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걸 제가 드릴 테니 이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다른 거라뇨? 아이, 뭐 별건 아니고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아가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예전에 딸을 잃은 이후로는 아가씨처럼 고생하는 처자만 보면 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번엔 비싼 패딩이 아니고 목도리랑 장갑이니까 이건 쓰도록 하세요. 부담스러워하는데 계속 권유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에 오는 산타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호의는 감사히 잘 받을게요, 산타 할아버지. 장갑은 참 따뜻하더군요. 얼다 못해 아픈 것 같았던 제 손이 바로 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손뿐만 아니라 가슴속도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사람의 온정이 주는 힘인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던 시간도 잠시 시어머니가 급하게 내려오고 계시더군요. 그러고는 콧소리까지 내면서 VIP 분께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 회장님, 한참을 안 오시길래 걱정했더니 여기 계셨어요? 선생님, 잠깐 여기 이 아가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늦었네요. 어머, 이 아이랑요? 왜요? 혹시 이 아이가 불친절하게 굴었어요? 너 지금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분이 누구신지 네가 알기나 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운 날씨에 아가씨가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여서 그냥 작은 선물을 좀 준 것뿐입니다. 그러셨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우리 애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걱정을 했네. 우리 애요? 네. 이 아이 제 며느리거든요. 선생님 며느리셨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주차 요원을? 며느리가 고아로 자랐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고아라고요? 회장님은 고아라는 말을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도시는지 쓰러질 뻔하시다가 차를 간신히 붙잡고 서시더군요. 그러고는 계속 고아라는 말을 혼자 몇 번이고 되뇌셨어요. 어머,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러고 보니 회장님이 예전에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했었죠. 회장님 누나 되시는 분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인아, 너 지금 가만히 있어서 뭐하니? 회장님 얼른 부축시켜드리지 않고. 네, 어머님. 잠깐만. 정인이라고? 네? 아가씨 이름이 정인인가? 혹시 성이? 윤정인이에요. 회장님, 이의 이름은 왜? 회장님은 제 이름을 확인하신 뒤 갑자기 눈이 빨개지시더니 곧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왔을꼬. 이 추운데 사람을 세워놓고 가족이 있어도 얼마나 외로웠을꼬. 미안하다 정인아. 미안해. 너무나도 늦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늦었어. 그래, 이제 알아보겠구나. 어쩐지 낯이 있고 정이 가는 것 같다 싶었는데. 회장님은 그 자리에 미끄러지듯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속 무슨 상황인 건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회장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혼자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 지났을까? 그제야 울음을 그치시더니 재킷 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웬 편지 한 장과 사진을 건네셨어요. 저는 그걸 받아든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날에 제가 있었고 그 편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썼던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 씁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틀린 맞춤법조차 제가 썼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제 이름과 생일, 오래전 살던 동네 이름까지 술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서야 만났구나. 죽기 전에 만났어. 내가 네 고모에게 맡기면 안 됐었는데 바보같이. 지금 아픈 것도 다 버리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게 만들었으니 벌을 받고 있는 거로구나. 정인아, 이 아비를 알아보겠니, 정인아? 아빠가 많이 늙었지? 우리 딸, 우리 정인아.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빠. 저희는 서로 끌어안고 그 추운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는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빠. 아빠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던 거였죠. 저는 부모님을 만나면 왜 저를 버렸냐고, 왜 나를 지옥에 내던졌냐고 꼭 따지고 싶었는데 그 순간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두 손을 모아 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이제라도 나타났으니 됐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 잘 살아왔어. 이렇게 잘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요. 그 이후 엄마에게도 인사를 하러 가자는 아빠를 따라 아빠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들어간 뒤 또 한 번 울어야 했죠. 아빠의 집에 엄마는 오로지 영정사진으로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갔던 건, 그리고 고모에게 맡겨졌던 것도 사실 엄마의 병 때문이었대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고모가 선뜻 저를 돌봐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고모에게 맡겼는데 고모가 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렸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수를 썼던 건지 입양 절차까지 밟아 호적까지 넘겨버리면서요. 아빠의 말로는 아마 고모가 자기한테 원한이 많았던 것 같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 나이가 많은 누나와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여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던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중한 딸인 저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난 뒤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외국에서 사람을 써서 수소문을 해봤지만 저는 물론 고모의 행방도 알 수 없었대요. 몇 년이 지나 겨우 고모를 찾았을 땐 이미 제가 그 집을 떠난 뒤였다더군요. 그 뒤로는 제가 계속 외국에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외국만 찾아다니셨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아빠도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해요. 저를 찾고 눈 감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여태까지 버텨내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라도 만났으니 된 거라고, 잘 지내줘서,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저희에겐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조차 아까우니까요. 요즘은 아빠와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남편은 본인 자리도 뺏긴 것 같다면서 툴툴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남편과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지만 아빠하고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이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아빠는 그날 이후 병원에 가실 때면 꼭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시키시죠. 선생님의 며느리가 아니라 아빠의 딸이라고,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병원을 옮기고 후원도 끊겠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저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글쎄요.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웃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고소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에게 윙크하는 아빠를 보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죠. 한 번은 시모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시댁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분께 제 욕을 실컷 하는 걸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애비 없는 줄 알고 실컷 부려먹었더니 이제는 다 끝이야. 갑자기 돈 많은 애비가 나타나서 내 뒤통수를 치니?
이제 누구를 부려먹냐고. 제일 만만한 게 고아였는데 내가 그런 애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아주 자존심 상해 죽겠다고. 내가 하는 수 없이 그 고아 애비 돈 보고 알랑방귀 는 거야. 돈만 없어도 그런 짓 안 하지? 빨리 지 애비가 저 세상 가야 그 고아가 조용할 텐데. 시모는 여전히 그동안 제게 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한 반성 없이 저에 대한 진심이 아닌 가짜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벌컥 열며 그러셨어요? 저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돈 많은 아빠가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못 부려먹어요? 그리고 아빠 돈 때문에 알랑방귀 끼시는 게 치사하면 아빠랑도 연 끊고 저랑도 연 끊으면 해결되겠네요. 대한민국에 아빠가 갈 병원이 어디 어머니 병원 하나겠어요? 아빠한테는 병원 옮기시라고 하고 저는 이혼하면 되겠네요. 그러자 시모는 제 앞에서 거의 무릎 꿇기 직전까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입이 방정이라며 그냥 가사 도우미 앞에서 센 척 한번 해본 거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아빠 역시 병원을 옮긴다고 하셨고 후원 또한 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와의 연을 끊게 되었죠. 차라리 속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참 고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고모에게 끌려가다시피 하여 해외로 떠나 부모님과는 생이별을 했었고 고모 밑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을 뛰쳐나와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로 거리를 헤매며 그저 걷기만 했었고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순간들, 저 세상에 가고 싶었던 순간들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내고 겨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사랑을 하게 됐지만 시어머니에게 또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저는 행복해졌어요. 아빠도 그래요. 엄마를 잃고 저마저 잃고 홀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겠죠? 그리고 병에까지 걸리셨음에도 기어코 저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떻게든 버텨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는 결국 행복해지셨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언제나 고통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행복은 찾아오는 법인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밤이 왔다가도 언젠가는 결국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행복하시고 지금 아직 행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 다가올 그 행복을 위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